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입니다. 세상엔 단 1초도 같은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도 사람도 늘 바뀌고 변합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북한의 실험으로 또다시 세상과 경제 상황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겐 새로운 기회와 가치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겐 위험과 손실로 읽혀지는 말 변화. 오늘의 경제 화두입니다. 여러분은 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라는 영역에서는 변화 항상 필수적인 요소로 읽혀졌습니다. 기득권은 변화를 싫어하고 힘든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모순적인 공통분모인 변화. 이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보내주십시오. 작은 선물도 마련해 놓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 언제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한이라고요. 변화의 시점이나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변화무쌍한 2016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화두를 변화로 잡았는데요.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오늘 증시 상황 우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부분 리스크가 시장을 일시적으로 흔들었지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5.1포인트, 0.16% 하락해서 1925.4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잘 버텨주었습니다. 3.2포인트, 0.47% 상승해서 687.2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외 문제 때문에 수급은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1,08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4천 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대외 환경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들 투신과 국가지방 이런 중심으로 해서는 한 57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시장의 하락폭을 좀 많이 제어해 주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표준 분포 곡선을 거꾸로 이렇게 눕혀놓은 것 같은 오늘의 주식 변화인데요. 외국인 순매도가 22일째입니다. 더 악화되는 것인가? 이 외국인 매도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외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지정학적 불안이 있고요. 또 미국 내부적으로도 경제지표가 사실은 양화 상황이 아니고요. 또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중국 역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리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려들이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좀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하지만 매도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여기서 매수로 돌아선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매도의 규모는 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시장이 이거에 대한 내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부정적인 전망은 아니십니다만 오늘 증권 관련 뉴스에 뜬 소식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 혹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개인 투자들의 어떤 응집력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개인 투자들의 거래 비중은 많지만 네네. 반면에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좀 작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규모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들에 비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파급력이, 영향력이 좀 작다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또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외면하는 주식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술적인 기대감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수익률 저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거래의 이 변동폭이 커지고 이 헤지 펀드 등과 같은 이
대차 거래해서 공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의 우위에 놓인 기관 투자들에게 좀 밀린 부분도 있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기관이 좋아하지 않는 주식들,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주식들, 이거는 개인 투자들도 분명히 함께 한 번쯤은 색안경을 끼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더 업종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오늘 오르내림 다시 오름 이렇게 좀 변화무쌍한데 코스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은 시장 자체가 조금 장중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역시 제약 바이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한미약품, 코스닥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시장이 큰 변동폭을 보였으면서 4.86% 오르면서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것에 힘입어서 네. 코스닥 내에서 제약업종 자체의 이 성장 오늘의 수익률은 2.6%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오늘의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이끌어줬다. 그것이 코스닥을 상승하는 데 가장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도 역시 뭐 한미약품은 요즘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3%대 초반대다. 뭐 추락했다. 초반대로 이렇게 지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 한국은행이 그 다양한 모형을 활용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추정을 했는데요. 네. 그 2015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2018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3에서 3.2% 선에 그칠 것으로 좀 추산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 5% 안팎이었는데요. 네. 2000년대 후반에 3.8% 선, 또 2010년 초반에는 이 3.2에서 3.4%까지 내려앉았고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좀 추정이 된 겁니다. 예, 보통 뭐 경제 성장률, 뭐 최근에 기재부가 경상 성장률 참 복잡한 얘기 많이 하는데 잠재 성장률은 뭔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잠재 성장률은 말대로 이 잠재력을 말하는데 그 자본과 노동 등의 이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는 과거처럼 5%대 성장은 아예 어렵고 잘해봐야 이 3% 성장이 최대라는 겁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고령화와 또 투자 부진 등으로 이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좀 경고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게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올해 국내 경제를 나쁘게 보고 있다. 절반 이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전체에 육박할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절반 이상인데 55%가 올해 국내 경제가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네. 그 직업별로는 이 자영업자 또 연령대로 따지면 50대가 올해 경제를 이렇게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며 또 다른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지표나 지수 자체들이 물론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응답하면서 안 좋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의 이유도 있겠죠. 네, 이것도 설문 항목에 있었는데 이 경기 회복을 좀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43%가 소비 부진을 꼽았습니다. 네. 그만큼 뭐 이제 살림살이가 좀 팍팍하다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악화, 또 수출 부진이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서는 28%가 노후 준비 부족이라고 좀 답을 했고요. 자녀 양육과 교육, 일자리 부족을 고른 응답자도 20%를 넘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가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라고 답을 했고 주택 가격 안정화, 또 투자 활성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김춘동 기자님께서는 경제가 안 좋다라고 꼽는 이유를 하나 정하신다면 이 앞서 언급된 것 외에라도 어떤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 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부진인 것 같은데 네네. 소득이 점점 떨어지고 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면서 이 앞으로 된 미래가 좀 없어서 그만큼 좀 소비가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예, 경제는 저도 미래라는 말이 아주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자, 이번에 좀 다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실수로 소액을 단기 연체한 경우, 작은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도 네. 신용 등급에 영향을 예전엔 줬습니다. 이제는 그 네네. 부정적 영향이 좀 줄어든다고요. 네, 그 금융위원회가 이 신용정보 활용 방식을 좀 개선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 부주의나 그 일시적 사정 등으로 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을 30일 이내 연체한 때는 그리고 또 상환한 경우에는 연체 이력을 1년만 활용을 하고 폐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은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면 이 연체 해소 이후에도 3년간 이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이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네. 또 이 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의 연체 정보 활용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했고 국세를 비롯해서 체납 정보는 5년에서 3년으로 역시 줄였습니다. 예. 특히 이 신용카드 사용하다가 깜빡 잊고 뭐 분실 신고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연체돼 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잘 주의해야겠지만 또 다행히 좀 그 여파가 낮아졌는데 그럼 단기 연체자들 신용등급 평가에서도 좀 덕을 보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단기 소액 연체 이력이 남아있는 이 대출 고객을 보니까 72만 명 정도 됐는데요. 네. 이번 조치로 약 48만 5천 명이 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서 19만 2천 명은 신용 등급이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됐습니다. 네네. 또 학자금 대출, 국세 체납 정보 활용 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까지 모두 고려를 하면 88만 명 정도가 이 신용 등급 평가 과정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좀 개선돼야 삶이 좀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자, 2014년 근로자 한 명이 평균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293만 원. 제 느낌엔 언뜻 많아 보이기도 한데 어떤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좀 나와 있는 건데 2014년 기준으로 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자가 모두 866만 3천 명 정도로 좀 집계가 됐고요. 네.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가 25조 3,900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근로소득자 한 명당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293만 원씩 낸 건데 네. 2013년에 근로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이 201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1년 전보다 92만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네. 2012년과 13년에는 1인당 늘어난 세부담이 11만 원 정도였는데 이보다 9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좀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금이 201만 원이었는데 293만 원.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네. 1인당 세부담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이 면세자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가 작년 초에 연말정산 파동이 생기면서 네네. 보완 대책을 내놨는데 이때 좀 면세자 비율이 좀 확 높아졌는데요. 이 근로소득자의 32%에서 48%로 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근로소득자의 절반 정도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만큼 1인당 세금 부담이 좀 커진 건데요. 이 세금 부담이 주로 이 고소득층 위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소득재 분배 효과가 커진 것이어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는데 다만 이 과세형평성 사원에서 면세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고소득층 위주로 세금이 커지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졌다. 재분배 효과가 또 정확히 나타날지는 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은 국민연금. 이 주총에서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그치고 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국민연금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총에 참석을 해서 2,768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282건, 10% 남짓에 그쳤습니다. 네. 그나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행사해서 안건이 부결된 사례를 보니까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6월에 SK와 SK-C&C 합병 과정에서 이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합병은 막아내지 못했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사실 굉장히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주총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찬반도 엇갈린다고요?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또 주주가치 제고, 또 전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정경련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권에 아무래도 좀 간섭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작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자산이 507조 원에 달합니다. 507조 원. 네. 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에만 96조
8천억 원 정도 좀 투자하고 있어서 뭐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손인데요. 의결권 행사 찬반 확대의 찬반 논란을 떠나서 아직 좀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부족하다는 게 좀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국민연금의 돈은 모든 또 근로자와 국민들이 모아서 낸 거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보다는 좀 말씀하신 감시자의 역할이 좀 더 네,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여기에 오늘 좀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소득층에서 엔겔 지수가 크게 올랐다. 이게 네. 좀 언뜻 들으면 어려운 말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엔겔 지수는 이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돈의 비중을 말하는데요. 네. 이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작년 3분기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21.9%에 달했습니다. 네. 그 2003년 3분기 이후에 8분기 만에 최고치고 또 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에 그 2012년 3분기 23.3%, 23.4% 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그 엔겔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이 농축수산물을 비롯해서 식탁 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네. 실제로 작년 3분기 채소와 해조류가 1년 전보다 8% 넘게 올랐고 육류도 4% 넘게 상승한 걸로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식탁 물가가 올라가니 당연히 먹는 것밖에는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일 네. 수도 있겠네요. 평균 소비 성향도 최저 수준이라고요. 저소득층 경우에. 네, 그 평균 소비 성량은 이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작년 2분기 역시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비 성량이 101.6을 기록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 구매를 제외하고는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소득 자체가 낮은 데다 뭐 또 그 가계빚도 좀 많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도 또 공감대를 잘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화두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또 생생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입니다.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스노우 파켓 티켓도 한 쌍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은 샵 0945 우물정 0945 YTN 라디오가 94.5MHz거든요. 1위로 문자와 스마트폰 또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입니다. 1위로 정답 혹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각각 한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경제뉴스 브리핑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아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뉴스 들으신 분들은 이 답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실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구매를 제외하곤 소비를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이런 뉴스 소개해드렸죠. 지난해 저소득층의 평균 소비 성향, 즉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한 비중도 아주 낮습니다. 버는 만큼 쓰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가계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네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8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고치입니다. 가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 지표화한 땡땡땡땡. 이것 무엇일까요? 1857년 이것을 발견한 독일의 통계학자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름이 정답이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먹는 거 말고도 돈을 다른 데 많이 쓴다 이 말인데요. 국가별 삶의 질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것 정답 보내주시면 생수 한 박스 또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보내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2부 순서 준비하겠습니다.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많이 벌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나누는 게 앞으로의 경제 변화 방침이다라고 저희가 공유 경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비단 큰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주머니 속 경제, 가정 경제에서도 이 변화는 이제 점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냉파입니다. 냉파가 뭐지? 차가운 파인가 이러실 텐데요. 냉장고 파먹기의 줄임말입니다.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말입니다. 새로 장을 보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버리신 경험 누구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이 냉파,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에 묵혀있는 재료만으로 음식을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살림살이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짠돌이 카페 대표입니다. 운영자 대왕소금님. 네, 사정상 이분의 아이디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대왕소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왕소금입니다. 예, 이름만 들으면 예,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대왕소금이요. 절약을 실천하기를 다짐했고요. 네네. 한 15년 전부터 남자가 짠돌이로 사는 게 괜찮나 싶을 정도로 절약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휴,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세상에요. 카페 글 제가 한번 봤는데요. 1만 원 벌기보다 10만 원 아끼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봤었습니다. 참 발상의 변화, 전환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냉장고 파먹기 지금 이게 화두가 돼서 오늘 뭐 뉴스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고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오래전부터 냉장고를 비우자라는 절약행동 등도 있었는데요. 네. 최근 4년 전부터 젊은 짠순이 주부들부터 네. 냉장고 파먹기, 줄임말로 냉파라고 부르면서 네네. 그 냉장고에 있는 오래되고 묵은 재료들로 요리를 해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벌써 10년 가까이 됐군요. 네네. 15년이 정확하게 됐고요. 15년이고요. 네. 네. 자, 냉장고 파먹기 이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뭘까요? 파먹는다는 의미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인증 코너까지 있던데요. 카페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옵니까? 냉장고 숨겨뒀던 지난 명절 음식이나 반찬거리, 간식거리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들이 주로 올라오는 건데요. 그 결과로 냉장고가 정리되는 과정들을 일기처럼 인증을 해서 우리 집 냉장고가 정리됐어요. 라는 냉파 인증을 한 거고요. 네네. 그렇게 그 식비를 줄인 그 비용을 한 달 10만 원으로 살기라는 도전 코너에 공유해서 네네. 서로들 10만 원 살기도 인증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냉장고 처리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이런 목표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식비를 줄이자, 한 달 생활비를 줄이자를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냉장고 파먹기라는 용어들도 재밌게 우리끼리 좀 어렵지 않게 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역사와 관록이 있는데 저도 오늘 알았고요. 저도 오늘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할 수 있으면서 낭비도 줄이고 또 절약까지 되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실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냥 냉장고 없애버릴까?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쉽게는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실천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냉장고 안에 꽉 차 있다 보면 전기료도 많이 나가니까 전기료도 아끼자. 이런 의미에서 가볍게 출발했습니다. 야, 이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가 되네요. 전기세까지 아낄 수 있군요. 그렇죠. 네. 자, 실제로 이 냉장고 파먹기 지금 많이 알려지고 오늘 관심 속에 있는데 이렇게 실천했을 때 당장 일단 식비 지출만으로도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식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줄어들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사실 때는 어머니들은 냉장고에 꼭 쟁여놓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안심이 되죠. 예. 예, 막 저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세대는 쟁여놓기보다는 가볍게 조금씩 소량으로 그때그때 해먹자는 주인데 어머니가 계실 때는 보통 60만 원 정도 4인 가족 생활 식비가 들었는데 네네. 저희 식구로 했을 때 40만 원 정도로 줄었고요. 네네. 저희 고수님들, 냉파 고수 짠수님들은 하루 식비를 5천 원으로 목표를 하고 계세요. 네. 네, 하루 식비 5천 원이면 한 달이면 15만 원으로 식비를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가족 식비를. 네네. 네, 그러면 짠돌이 카페 대항소민 저보다도 한 25만 원 정도 식비를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고수들이시죠. 야, 이거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면 장에 가서 특히 요즘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콩나물 500원어치 이렇게 못 사니까 잔뜩 사오면 마음은 든든한데 뭐 보통 10만 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한 달에 두세 번, 뭐 서너 번 가면 40만 원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5천 원 하루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 굉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면 대단하다. 근데 실천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일 간단한 거는 냉장고 지도를 만들어서 식재료 위치를 한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붙여두면요. 네네. 오늘 요리를 선택하기가 유용해집니다. 아, 냉장고 지도를 만들어라. 네. 예. 저희가 지금 라디오기 때문에 잘 언뜻 와닿지는 않은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냉장고 지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냉장고 안에 네. 그 재료들이 어디 있는지를 그 그림 종이에 그려서 냉장고 벽에 그 눈높이에 네네. 붙여두시기만 해도 네. 아 여기에 뭐가 있지 여기에 뭐가 있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냉장고 안을 냉장고 밖에서 들여다보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요리를 무엇을 할까 여기 있는 재료를 손쉽게 빨리 뽑아서 빼내서 냉기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 지도를 만들면 좋고요. 네. 자, 이렇게 냉장고 지도를 만들어서 냉장고 파먹기, 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많이 나오는 음식은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냉동실과 야채실이거든요. 네네. 그중에 명절 때 냉동실에 보관해둔 전과 떡, 네. 그리고 냉동실에 꼬공 얼려있는 삼겹살, 고기류가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예, 고기류, 그 다음에 이 명절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음식이 되는데, 이런 것, 대왕소금님은 혹시 요리하십니까? 저는 취사병 출신이라 요리 잘합니다. 아, 이게 요즘 요생남이 트렌드인데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이건데, 주로 어떤 요리 합니까? 특히 이 냉장고 파먹기로 요리한다면 레시피 좀 소개해 주시죠. 냉동실에 있는 쌀떡볶이가 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떡과 어묵, 양파 반개, 라면사리를 고추장 한 숟갈 양념들로 네. 살짝 달달달 볶아주면요. 네. 가인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됩니다. 아, 뭐 언뜻 들으면 순식간에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싱싱한 음식은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도 돼요. 싱싱한 음식은 이렇게 냉동실에 넣으면 아깝고요. 네네. 네, 냉동실에 있는 재료들로 했을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버리지 말고 이런 것, 네. 네, 떡볶이나 뭐 토스트 피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네.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찾아볼 텐데 황금 레시피에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된장찌개 끓인다고 그러면 된장 넣고 파 넣고 고추 넣고 두부 넣고 호박 넣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 구색을 갖춰야 냉파로 하다 된다. 보면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 두부가 없다면 두부 없는 대로 먹고 있으면 네. 있는 대로 먹자. 이런 거지. 뭐든지 맞춰서 꼭 맛있게 황금 레시피로 맞춰야지 맛있는 거 아니다. 이런. 네. 이렇게 좀 레시피에 집착하거나 혹은 가짓수에 집착하면 또 냉장고는 뚱뚱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마트 갔다 오셔야죠. 자, 야채 과일 많이 버리세요. 썩어서 버리고.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지금 버려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채 같은 경우는 잠깐만 오래돼도 물러버리니까 먹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파나 양파 같은 경우 양념류는 썰어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요. 필요할 때만큼 조금씩 써서 드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명절 때 남은 나물들도 냉동실에서 먹기 조금만큼만 조금씩 담아두시면 먹을 때마다 끝냈으면 되고요. 냉동 네. 보관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것. 냉장고 지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야채 과일 관리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식비도 절약되고 결국 주머니도 두둑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짠돌이 카페 운영자신데 가입자 보니까 얼추 80만 명이 넘고 오늘도 마구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 냉장고 맞습니다. 파먹기 외에도 어떤 경제 생활에 도움되는 것들 하시나요? 좀 소개만 쭉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초다 보니까 다들 관심 있는 분야가 가계부를 쓰자라는 건데 네. 가계부를 쓰자면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자기 지출만 기록해보고 네. 그 지출을 기록하다 보면 관리비라든지 에너지 비용, 보험 납입금 같이 고정 지출이 보입니다. 네네. 고정 지출을 관심만 갖고 그 정리만 해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 줄일 수 있거든요. 한 달 생활비가 보통 100만 원인 가정에서도 고정 지출비 10만 원을 줄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네, 간단하게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지출 기록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혹시 이런 경우 나 그래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딴돌이 카페 고수분들이 네. 그 공개 가계부를 오픈 가계부를 열고 쓰시고 네. 계시거든요. 서로들 나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네. 이렇게 사니까 돈이 아껴져요. 이런 노하우들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네. 보시고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그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뭐 월급 모으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술, 담배, 커피 줄이기 아주 다양한 정보가 많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짠돌이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냉장고 파먹기 얘기였습니다. 짠돌이 카페 운영자 대왕소금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방금 얘기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출하는 것 중에서 식료품비를 말하는 전문 용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땡땡 지수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주고 계시거든요. 계속 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경제학 이어드립니다. 길 위의 경제, 네 바퀴의 경제, 달리는 경제학. 자, 자동차로 푸는 경제,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 개편 이후에도 살아남은, 권영주 기자님 말씀이고요. 사랑받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스튜디오에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2016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일을 살짝 바꿔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수요일이니까 저를 처음 뵙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화요일에서 약간 시간만 옮긴 것일 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동차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사에 따르면 라디오 청취자분들 중에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라디오와 자동차 공동운명체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권영주 기자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라디오와 자동차 관련해서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용한 정보만 제가 취합해서 드립니다. 네. 네. 재밌게요. 그것도. 자, 2016년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고요. 대체 이제 뭐가 바뀌는 거냐 궁금 많이 하시죠? 네. 올해 자동차 제도가 많이 바뀌어요. 생각보다. 2016년이 무슨 특별히 이유가 있는 해도 아닌데 굉장히 많이 바뀌네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뭔가 할인해주고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일몰제라고 합니다. 일몰제. 그러니까 특정 기간까지만 해주고 네. 이제 없어지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 많이 연장되거나 사라지거나 좀 복잡해요. 예, 일몰제가 도입됐던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생겨날 거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되고 근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운전하는데 배출가스 기준 강화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 지금 타던 차 팔고 새 차 사실 때 네. 가격에 반영됩니다.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네. 제조사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부품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보다 많은 R&D가 투자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 되겠죠. 자, 환경 여러 가지 배출가스 기준 충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면 차값이 비싸진다. 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는 세금과 관련이 있는데 세제가 좀 바뀐다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금 개별 소비세 지원받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구입하실 때. 돈 지원받고 있죠. 그렇죠. 또 취득세도 지원받고요. 이게 이제 2018년 12월까지 3년 연장이 됐어요. 연장됩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친환경차 보급 차원에서 일단 죽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네. 이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역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당장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특정하게 일정을 공시하지 않은 제도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예, 많은 분들이 혹시 이런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관련 차를 선택할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많이 생각할 것 같다. 이 발음은 좀 어렵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줄여서 그냥 PHEV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PHEV가 더 어려워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상당히 이익이 될 만한 친환경 차다라는 거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전기만 되면 쭉 전기로 가고 그렇죠. 뭐 안 되면 기름 쓰고. 그렇죠. 예, 좀 제가 너무 싸게 설명드렸나요? 아니요.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를 꽂을 때가 있네? 그럼 꽂으면 돼요. 그냥 전기차로 계속 쭉 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주변에 전기는 떨어졌는데 전기를 꽂을 데가 없네? 그럼 그냥 하이브리드예요. 네. 자, 좀 윈윈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외에도 장애인, 뭐 다자녀 이런 것들도 좀 바뀐 게 있네요. 장애인 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이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도 2018년 12월까지 전액 면제를 해주고요. 네.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우리 뭐 다둥이 집안 네. 이런 집에서 또 차를 살 때 취득세 최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주니까 부담 없이 승용차를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차 타시는 분들이 작년 하반기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뭐 경차 취득세 감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또 3년이 연장이 됐는데 이제 경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경차에 대해서 정부가 등록 취득세를 없애줬을 때 네네. 물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3년마다 매년 갱신을 하는데 거의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경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자, 뭐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얘기해 드렸고요. 이번에 또 택시 연료, 뭐 택시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LPG 확대된다는 얘기도 예전에 한번 나와서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이 LPG의 개별 소비세가 감면된다, 감면이 연장된다. 그렇죠. 네. 지금 뭐 택시에서 들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기사님들 많이 들으세요. 뭐 관심거리죠. 택시 네. 연료는.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도 역시 2018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고요. 네. LPG 연료에 붙는 개별 소비세 킬로그램당 252원, 이 중에 킬로그램당 40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40원은 계속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택시 영업을 하는 운송사업자, 이런 뭐 법인 택시가 되겠죠. 네. 2018년 12월까지 납부세액의 95% 한도로 부가세 경감해주고요. 또 법인 택시가 있으면 개인 택시도 있잖아요. 네네. 개인 택시용 자동차 구매 때 부가세 면세도 2017년 12월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매용 중고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2018년 말까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눈이 들으셨겠지만 지난해 한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업무용차 과세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시행이 됐고요. 연간 감가상각비 최대 800만 원. 그다음에 그 추가로 받고 싶으면 일찍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하게 업무용으로 썼는지. 맞습니다. YTN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뭐 한간에 또 이 회장님 사모님들이 그렇죠. 예, 아주 네.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관용으로 써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자,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질 것 같습니다. 중고차 안에서 LPG 확대되는 것도 뭐 변함없이 추진되겠죠? 예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렇죠. 뭐 작년 말에 한때 좀 시끄러웠다가 법안 통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PG 사용자 제한 완화인데요. 네네. 그게 이제 시행은 올해부터 되는 게 아니고 2017년부터 일단 1년의 유예를 뒀습니다. 네네. 그래서 1년의 유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우성 PD나 저처럼 일반인들도 앞으로 이제 택시나 렌터카를 사용했던 중고차를. 그렇죠. 사용됐던 중고차가 5년 지난 거 나오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예. 저렴한 연료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네. 저는 또 식구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의 평균 연료 효율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요. 굉장히 자동차 업계 말들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작은 차가 있고 큰 차가 있고 그 중간 차가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중형, 소형, 대형, 그렇죠. 준중형. 예, 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소형을 만들든지 중형을 만들든지 대형을 만들든지 어쨌든 이것 셋이 섞어서 네네. 평균 효율 내보자. 아. 네, 그거예요. 왜 굳이 평균 효율을? 평균 효율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차마다 격차가 있고 그렇죠. 다르니까 이제 네. 평균을 내보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평균 효율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이제 순차적으로 강화가 되는 건데 물론 이거는 소비자보다는 기업에 해당되는 것처럼 들리실 겁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구매 가격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기업은 결코 사회복지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원가를 반드시 차값에 반영을 합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휘발유차와 가스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뭐 환경은 사실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명제긴 그렇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항상 이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가격 사이에서 언제나 충돌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부품 수도 많아지고 하다못해 우리가 뭐 한때 논란이 됐던 매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매연 필터를 넣었는데 매연 필터도 역시 원가 상승이고 그렇죠. 또 질소산화물을 없애자 그래서 뭐 작년에 한때 논란이 됐었지만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화장치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것도 다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제 그 차이가 남는데요. 어쨌든 휘발유차와 가스차도 내연기관 쓰는 자동차니까 네.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배출가스를 줄여라 이렇게 강화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거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어려운 말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아, 요거 자동차 부품은 이해가 쉽죠. 아, 그럼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렇죠. 부품입니다. 네. 자기 인증 대상이 뭐냐 이게. 왜 자기를 인증하죠? 네. 이게 뭐냐면 자기 인증 대상이니까 자동차 부품을 만든 사람. 아. 만든 사람이 당신 스스로 인증받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부품을 생산한 사람이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인증을 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 건 좋은 거야. 문제 없어라고 그냥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만들어 가지고 공인기관에 스스로 인증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국가가 내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너 와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인증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렇죠. 본인이 나 인증 받을래요 라고 해서 받는 부품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해 준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주로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안전삼각대. 아, 네. 이건 뭐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차마다 한 대씩 다 있죠. 그렇죠. 하나씩. 뭐 네. 굳이 뭐 이거를 별도로 또 새로 살 이유는 없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리. 자동차 유리. 사고가 나지 않고 자동차가 오래돼서 폐차를 한다면 네. 그 유리도 분명 다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만 사용했다면. 잘만 닦아서 다시 쓰면 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반사띠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네네. 휠은 아주 좀 인증이 깐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 사용했다고 또는 뭐 누군가가 새로 만들었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강도라든가 경도 네.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정부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누구든지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좀 관심이 가는 새 바뀌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조사 공식 서비스 센터가 정부가 인증한 대체 부품 및 튜닝 부품 사용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아,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주 관심 있게 들으셔야 돼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내 차가 한 7년, 8년 돼서 보증 수리 기간 지났는데 네네. 어디가 고장 나가지고 새 부품을 쓰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어차피 차는 10년 됐는데 거기다가 새 부품을 써서 뭐 하겠나? 아. 또는 뭐 아니면 뭐 중고 부품을 쓸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조사가 제공하지 않는 KS 규격품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KS 규격품, 품질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증을 해준 부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새 차든 헌차든 관계없이 나는 휠 바꾸고 싶어. 네네. 멋있는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자동차 회사 서비스에 들어가면 보증 수리를 안 해줍니다. 왜 우리 부품을 안 썼냐? 아니죠. 왜 우리가 만든 그 상태에서 손을 댔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네. 뭔가 순정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순정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서 판 거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는 거지. 판 이후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취향대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증할 수 없어요라고 네네네.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뭔가 좀 개인의 선택폭이 넓어졌네요. 그렇죠. 자, 네. 그 부품 자체의 원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제조사는 무조건 해줘.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자동차 튜닝과 자동차 인증 부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자, 튜닝 시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품 시장에 대한 성장세에 정부도 장려하고 있고요.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좀 소비자의 편에서 좋아지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 외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 다 얘기하면
권영주 기자님 오셔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남겨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새해 첫 번째 달리는 경제학 함께 하셨고요. 길 위 달리는 운전자분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생생경제와 함께 생생하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기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오늘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주셨습니다. 1587님,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 삶 힘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지는 새해 부탁합니다. 정답은 엥겔지수. 그리고 1998님, 소득 줄어드는데 식구를 위한 식비는 줄일 수도 없고 답은 엥겔지수입니다. 아이들 방학인데 집에만 있고 그래서 힘들어요. 가능하면 온마운트 입장권 부탁드립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다녀오시고요. 0985님, 충남 홍성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충남이 아니라 전국에 또 라디오 FM으로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생생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생생하게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